미로의 작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23년부터 새 존재와 상징의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지는 여전히 몬트로이그 농장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림 속의 동물이나 집, 들판 같은 대상들은 불안할 정도로 고요해졌죠. 이미지는 점점 팽창되고 추하게 변형되었습니다. 고깔 모자를 쓰고 있는 도마뱀은 뚜껑을 열면 튀어나오는 장난감 같은 모습이군요. 몸통을 잃은 생선머리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바다를 연상시킵니다. 귀는 성실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나무 위에 달린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죠. 하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접근을 방해합니다. 미로는 항상 고향인 카탈로니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런 반가움이 보이지 않는군요. 경유하는 마음은 찾을 수 있지만 안락한 낙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옹색한 나무 위에는 카탈로니아와 스페인, 프랑스의 국기가 나부끼고 꼭대기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고 그 옆에 선인장 모양의 왕관이 있군요. 바닥의 신문에는 자유를 상징하듯 날짜라는 불어가 적혀 있지만 밤은 사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자락에 대각선을 펼치고 있는 것은 거미이거나 단순한 나뭇잎으로 보이는군요. 1923년도 작품인 사냥꾼은 경지와 같은 크기로 형태의 배치에 있어서도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물이 바뀌었고 실제의 모습들은 사라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현실도 뒤에 남아 있습니다. 전작 농장에서 목격했던 나무 밑둥의 원은 나무 자체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둥글고 큰 약간 비뚤어진 원 안엔 검은 점이 박혀 있고 점유로 자라난 대각선의 끝에 나뭇잎이 매달려 있습니다. 작품 경지의 오른쪽에 있던 붉은 나무와 부합되는 부분이로군요. 나무에서 자라던 눈도 사라지지 않고 표현되었죠. 왼쪽에 있는 막대기는 경지에서의 선인장과 닮아 있지만 이것은 사냥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카탈로니아의 전통 모자와 파이프를 물고 있습니다. 혀처럼 생긴 불꽃은 사냥꾼의 파이프와 소총에서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또한 심장에서 피어나온 불꽃은 사냥꾼의 열정을 의미하는 거죠. 중앙에 보이는 원추형의 사냥꾼의 소총은 경지에서 볼 수 있는 굴뚝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거미 혹은 나뭇잎이라고 추정했던 사물이 이 작품에서는 태양의 알로 등장했군요. 생선은 더 커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살덩어리와 몸통은 없습니다. 혀, 수염, 귀, 눈이 달린 머리와 생식기, 내장, 꼬리가 있을 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직선과 연결되어 삼각형과 원의 형태로 이어져서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1924년 작품 모성을 소개합니다. 농부의 머리는 1924년부터 1925년도 작품입니다. 1924년은 앙드레 브로통이 최초로 초현실주의를 주창했고 미로도 더 많은 초현실주의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작은 크기의 어릿광대의 사육제는 1939년 시와 함께 버브라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미로 이름이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축제에 들떠 신나게 놀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무게와 평형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타 연주자는 음악을 연주하고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고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익은 캐릭터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방 안에 있던 장난감이 튀어나오고 테이블 위에 생선, 사다리 불꽃과 별, 나뭇잎, 옥수수, 원, 창, 그리고 여러 선들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1925년도 작품 낮잠입니다. 사소함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묘사보다 사물의 형태, 색, 선의 구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25년 작품 목욕하는 여자입니다. 파란색 배경 뒤의 형체는 바다에 대한 추억을 상징합니다. 선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군요. 더 이상 고정된 형태의 윤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관찰자의 시선이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1925년도 작품 사진 내 꿈의 색깔입니다. 1924년 이후 맞닥뜨리게 된 초현실주의는 미로의 예술 세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어와 문장이 캔버스를 채우며 그림과 함께 시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1925년 작품 그림. 1926년도 작품 세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선들이 등장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가상의 형상이 수탉에게 돌을 던지고 있군요. 이때 선은 팔의 움직임과 돌의 경로, 수탉의 날갯짓을 알려줍니다. 그림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1926년 작품인 달을 향해 짚고 있는 개입니다. 1926년에 그려진 풍경으로 미로가 채색자로 거듭나는군요. 뒷배경에 짙은 색을 칠함으로써 빨강, 노랑, 파란색과 효과적인 대조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1927년도 작품 풍경, 산토끼입니다. 1927년 미로는 존 아브막스 에른스트, 폴 엘리아르, 레네 마그리트가 있는 근처의 스튜디오로 옮깁니다. 특히 존 압은 물결치는 그림자로 유기적 형상의 표현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림 속의 토끼로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미로가 네덜란드를 여행하던 중 암스테르담 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7세기의 한 작품에 매료되고 말았죠. 곧바로 이 작품의 그림 엽서를 구입해서 파리로 돌아왔고 1928년부터 네덜란드의 실내 연작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네덜란드의 실내 1, 2는 핸드릭 마틴 소거지의 루타니스트와 이안 스틴의 고양이의 댄싱 레슨을 참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17세기 작품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련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작의 모든 것을 판타지 세계에 그대로 옮겨 놓으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덜란드의 실내 2에서는 창문과 의자가 사라졌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머리 형상은 원보다 5배 이상 크게 그렸고 색도 원작보다 훨씬 강렬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실내 1, 2는 고전 작품의 형태와 색을 현대언어로 재창조해낸 것입니다. 미로는 회화의 다양한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직접 증명해 보인 것이죠. 1928년도 작품 감자입니다. 1928년과 1929년 사이 미로는 2차원적 요소를 이용해 가상의 여자 초상화들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한 여성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었죠. 1929년 10월 미로는 필라 헌코사와 결혼을 합니다. 9달 뒤인 1930년 7월 둘 사이에서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이름을 본따 들로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1929년도 작품인 1750년 밀